한국은행 기준금리, 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네, 바로 네. 그 기준금리.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금리는 거기가 출발선의 개념을 역할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리부터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장금리라고 하는 거 정도를 봐야 되는데 네. 금리를 제일 쉽게 생각하는 개념은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 얼마야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라는 게 딱 있잖아요. 네.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 네, 그 2천 얼마에서 항상 움직이는 그 아이. 네. 그 아이를 우리가 주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있죠. 생각해 보면은 코스닥 지수도 있을 코스닥도 거고요. 있죠. 네, 뭐 코스피 200 지수로 해가지고 200도 있죠. 네, 코스피에 200개만 빼서 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우리는 주가 얼마인데 하면은 코스피 지수라고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리도 한 2개 정도의 금리는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네. 네, 두 번째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굳이 하면은인데 국고채 3년 금리. 3년. 예, 우리나라가 그 국가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흔히 금리라고 하면은 이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걔부터 좀 떠오를 것 같아요. 코스피가 아무래도 대표 지수가 된 게 네. 그게 거래량이 제일 많아서 그런 거죠. 네. 어쩌면 제가 모르지만 맞아요, 채권 매니저 맞아요. 출신이신데 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가장 거래가 많이 돼서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네. 국고채 3년물이라는 게 제일 거래가 많이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어디서 봐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도 잘 안 보여요. 네. 예, 잘 안 보이는데 금리가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고 네. 요런 기준금리가 있다는 것만 알고 결국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은행 예금금리와 은행 대출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를 보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금리도 있을 수 있고 환율도 있고 그다음에 뭐 GDP나 뭐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네. 기사에 나오는 단어들만 이렇게 나열을 해봐도 네네. 근데 금리가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네. 금리에 관한 책을 쓰셨을 네,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금리가 중요한지 그거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금리가 제가 뭐 제 기준이고 또 네. 저의 사견으로 인하여 저의 사견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네, 제가 네, 책을 네. 쓰긴 했겠지만 네, 네.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행동을 할까 경제적 행동을 할 때 이거의 가격을 예상해서 그거를 사거나 파는 행동을 하잖아요. 네,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뭘 사거나 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두 가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하나는 주식이고요. 네.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네. 네. 만약에 뭐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1억 원이에요. 네. 1억 원인데 이 기업이 지금은 매년 1,0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네. 네. 기업 총 가치 대비해서 10%씩 벌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기업이 현재 뭐 만약에 그래서 주가가 뭐 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럼 제 기업은 만 원짜리가 이제 여러 주가 있겠죠. 네. 만 원짜리 여러 주가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1억이구나. 기업가 그냥 그리고 매년 1,000만 원씩 버는구나. 네. 그러면은 이 기업 가치가 예를 들면 계속 1,000만 원만 번다고 그냥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매년 똑같이 벌면 매년 똑같이 벌면 가격 변동이 주가도 없어야죠. 네. 없어야죠. 근데 이런 거죠. 지금은 만약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한 5%예요. 지금 현재가 네, 5%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내년에는 2%. 이거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이거 현재는 5%라고 네. 하잖아요. 그럼 댓글 그런 거 남겨. 맞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가정입니다. 현재는 1.25입니다. 네, 네, 현재는 네. 1.25인데 네, 5%로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내년에 2% 될 것 같아요. 거의 이거는 제가 확신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올해 1,000만 원을 버는 이 기업의 현재 주가 만 원과 네. 기준금리가 5%일 때 네. 예. 내년에 기준금리가 2% 됐을 때 이 기업이 매년 벌어들이는 1,000만 원의 가치가 과연 같은 가치냐 이거예요. 조금 더 해볼게요. 그냥 주가가 만 원이에요. 네. 이 기업이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배당을 만 원짜리 주식마다 예를 들면은 500원씩 해준다고 치죠. 네. 기업은 시가총액의 10%를 벌어들이지만 네. 배당은 절반만 한다. 나머지는 네. 사내에 요구해가지고 다시 네.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을 사면은 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저는 매년 배당을 5%쯤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네. 그리고 매년 이 회사는 1,000만 원을 올해도 벌었지만 내년에도 벌 거고. 네. 기준금리는 현재 5%입니다. 네. 근데 내년에 2%가 기준금리가 돼요. 네. 그러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겠냐 이거죠. 은행 예금금리도 떨어질 거예요. 네. 은행 대출금리도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네, 기준금리가 저 5%에서 2%까지 확 낮아졌는데 네. 그러면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매년 저한테 10,000원에 사가지고 5%의 배당 수익을 안겨줄 것 같은 이 주식의 가치가 네. 내년에도 10,000원짜리로 보이겠냐 이거예요. 내년에는 더 귀해지겠죠. 귀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은 5%에서 아무 데서나 다 구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내년 되면은 이게 다 2%라 된다. 그렇죠. 시장이 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서 네. 뭐 이 금리도 저 금리도 어떤 채권 금리도 어느 예금 금리도 어떤 뭐 어음 금리도 다 낮아질 거예요 분명히. 네, 네. 근데 이 주식만 가만히 있는다? 네. 10,000원짜리를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500원에 배당을 주는 이 주식만 가만히 있는다?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냐? 5%라는 그 수익률을 생각하고 있던 그 주식이 나중에 다 모든 세상이 2%짜리 세상으로 변한다? 네. 그러면은 그 주식의 가치는 2배가 넘게 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2배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저는 그냥 5%의 수익이 나면 만족하는 그런 투자자였기 때문에 네. 500원짜리 그 배당에 나오는 그 10,000원짜리 주식을 제가 샀어요. 네. 근데 내년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2%만 나와도 만족을 해 그렇죠. 라는 네.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은 500원의 배당 수익이 2%를 만드는 그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25,000원이거든요. 그죠. 25,000원에 500원이 2%입니다. 네네. 계산을 해보면 네네. 500원 나누기 25,000원이 네네. 되니까. 그러면은 이 주식의 가치는 2%라는 수익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가 나타나는 순간 네. 10,000원이 아니라 25,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금리 하락의 힘이 이만큼입니다. 5%가 5%에 만족하는 투자자와 2%에 만족하는 투자자가 네.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2.5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둘 사이가. 저 이거 어떤 느낌인지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세상에 모든 직장이 있는데 다 월 200만 원씩 주는 직장이고 딱 한 군데만 월 500만 원 준다면 거기에 지원자가 엄청나게 몰리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맞아요. 예. 여기서는 다른 전체 세상에서는 2% 주는데 얘만 5% 주게 되면은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네. 세상이 다 5%짜리 세상이면 이 주식은 10,000원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세상이 다 2%짜리 세상으로 변하면은 이 10,000원짜리는 모두가 사자는 게 몰리면서 네. 가격을 쭉 25,000원까지 치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기업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1,000,000원을 벌어왔고 내년에도 1,000,000원을 벌 기업이지만 음. 금리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2배씩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금리가 예를 들어 네. 지금 얘기하신 예시가 5%에서 3%가 내려갔을 뿐인데 네, 3% 포인트가 내렸죠. 그렇죠. 5에서 3% 2%. 포인트 네. 포인트가 내려갔는데 이 금액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그렇죠. 되네요. 2배 반이 올라갔잖아요. 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이게 금리의 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세상 모든 그 어떤 자산, 우리가 네. 돈을 주고 사는 그거의 가치들은 매년 이 자산이 갖다 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익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면은 제가 주거에 대한 거를 갖다 주죠. 네. 근데 그걸 외부인을 받으면은 그 외부인들이 월세 그렇죠. 의 형태로 저한테 돈을 갖다 줄 거고요. 네, 네. 주식은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배당 네. 뭐 이런 식으로 그거의 그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내가 어떤 자산을 샀을 때 이 자산이 가져올 미래의 효익이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쭉 몇 그죠. 년에 걸쳐서 네. 그거의 총합이 음. 이 자산의 현재 가치잖아요. 네. 근데 이 미래의 가치를 네. 총합을 만들려면은 네. 단순히 미래의 가치에 더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 기업이 매년 1,000,000원을 만드는데 네. 영원히 이 기업이 안 망한다고 만든다 치면 이 기업의 가치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방금 말씀드린 그 기업이 네. 매년 1,000,000원씩 벌어내요. 네. 올해도 벌 거고 내년에도 벌 거고 앞으로 계속 벌어요. 네, 1,000년만 년 동안 계속 네. 벌어요. 그럼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냐? 우리는 아까 10,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1,000,000원씩 10년만 벌어도 바로 10,000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되고 1,000,000원씩 네. 10년만 벌면 바로 1억인데 네. 시가총액은 1억보다 더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돈의 가치는 낮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돈을 1년 뒤에 받을래, 2년 뒤에 받을래, 3년 뒤에 받을래라고 하면은 그 더 멀면 멀수록 그거의 가치가 낮잖아요. 네. 이게 왜 발생하는지의 원인이 바로 금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임당님한테 네. 제가 10,000원 제가 10,000원을 줘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주는 거랑 네. 1년 뒤에 주는 거랑 당연히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오늘 받는 게 낫죠. 오늘 받는 게 낫죠. 네. 그러면은 1년 뒤에 받는 돈을 네. 제가 11,000원이면 어때요? 11,000원이면 1년 뒤에 받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걸 누군가는
나 11,000원도 쉬는데? 2만 원 받아야 돼. 뭐 누군 2만 원 받아야 돼 네.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나는 12,000원. 네. 누구는 나는 1,500원만 줘도 돼. 음. 이게 각자가 느끼는 금리가 다른 거예요. 아. 내가 그리고 물론 저들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보겠죠. 네. 그러니까 사임장님이 저를 봤을 때 저 인간이 돈은 안 떼먹고 갈 것 같아 네. 라고 하면 일단 신용에 대한 위험은 없다 치고 네. 그랬을 때 사임장님이 느끼는 기회비용이 1년 동안 1,000원이면은 사임장님 오케이를 하니까 네. 나는 그럼 나 지금 10,000원 안 받고 1년 뒤에 11,000원 받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누군가 돈이 되게 없으신 분이 있어요. 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당장에 10,000원이 훨씬 더 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뒤에 받을 거 그럼 나는 15,000원 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자기의 인생이 더 힘들고 그럴수록 기회비용은 더 올라가는 경향도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신용도가 낮으면 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금리 수준, 할인율 수준도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얼마만 받을래, 1년 뒤에 돈, 2년 뒤에 돈 얼마만 받을래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금리가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있는 거예요. 그 금리를 우리는 또 뭐 1년 뒤에 거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해 온다 이래서 어려운 네. 말로 할인율, 뭐 수익률, 이자율, 금리 이런 단어 다 쓰지만 이 모든 건 뭐다 다 똑같은 그냥 금리일 뿐이에요. 다 같은 거죠. 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랑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랑 좀 다르구나.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게 누군가는 매칭이 딱 돼야 서로 간 대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와 저축은행이 제시하는 금리와 대부업체가 제시하는 금리는 네. 똑같은 제가 가더라도 이 세 군데의 금융기관이 다 완전 다른 금리를 네. 내비치는 거죠. 왜냐하면 저랑 빌리는 사람은 똑같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은행인지 저축은행인지 대부업체인지에 따라서 다 다른 금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금리라는 거죠. 다 금리는 어떻게 보면 뭐다? 그냥 각자의 기회비용인 거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얼마는 받아야 돼. 이게 금리인 거죠. 금리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양쪽 방향에서 동시에 생각해야 돼서 어려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빌릴 부분이에요. 때만 생각을 하면 네. 그러면 금리가 낮을수록 좋은데 네. 빌려줄 때는 금리가 높을수록 좋잖아요. 맞아요. 당연한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노숙자 얘기를 하시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팀장님한테 10,000원 빌려줄 때랑 노숙자한테 10,000원 빌려줄 때랑 원하는 금리가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것도 다르죠. 네. 또 같은 사람이 빌려주는 거지만 네, 네. 받아가는 사람에 따라서 확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상황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안 갚을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금리는 결국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금리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가라고 하면 코스피를 얘기하지만 각 종목별로 가격이 다 다른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예. 돈을 주는 사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춰서 모든 가격이 다 변해요. 그냥 우리는 금리라는 개념은 결국 하나거든요.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만나서 결정한 하나의 가격일 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뻔하죠. 뭐 첫 번째로는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가 엉망일 때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또 올라가겠죠. 더 불안해지니까. 네. 그리고 자기 돈이 오랫동안 묶이는 네. 거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경제 상황이 엄청 좋아지면 또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모두가 다 돈 빌려서 뭘 사고 싶잖아요. 네. 예. 그럼 빌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빌리겠다는 사람과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만나서 결정하는 가격이므로 네. 금리는 오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금리는 경제 상황이 녹아 있고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올라갈 테니까 네, 네. 그다음에 기간에 네.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면 올라갈 거니까 네. 기간이 녹아 있고 그다음에 신용 상대방의 신용이 그렇죠. 녹아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라는 게 나한테 채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생기는 거죠. 채권자가 되시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채권이라는 게 그냥 채권자 채무자 할 때 그 채권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채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순간 은행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예금을 가입한다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채권을 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내가 은행 가서 예금을 가입한 순간 저는 은행에 대해서 제가 채권자인 거예요. 왜냐? 네. 은행은 제가 맡긴 돈을 제가 정해진 만기에 저한테 돌려줄 의무가 생겼잖아요. 네. 은행이 채무자고 제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막 형태가 채권인지 예금인지 어음인지 그냥 단순 대출 계약인지 이 모든 게 있지만 결국 빌려준 사람은 채권이고 채권자가 되는 거고 네.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채권을 산다라는 거는 예금을 가입한다. 그랑 가입하는 비슷한 거랑 개념인 거죠. 개념인 네. 거죠. 아, 금리가 언제 올라갈까? 그럼 채권을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네.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 채무자만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안전자산이 채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가는 현상. 안전자산이 채권이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에는 경제 상황이 녹아 있고 네. 기간에 따른 네. 그 이자율이 또 녹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올란다. 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좀 많이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네. 금리는 오른다. 마지막으로 신용이 나쁘면 나쁠수록 금리는 오른다. 네. 좋으면 좋을수록 금리는 떨어지겠죠. 네. 예. 뭐 삼성전자가 돈 빌릴 때와 저 같은 일개 개인이 돈 빌릴 때와 네. 뭐 훨씬 더 안 좋은 기업이 돈 빌릴 때 당연히 달라야 되니까요. 안전자산이 채권이다라는 얘기는 아, 돈을 빌린다는 게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채무자가 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건 채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예. 아. 그 권리를 쟤한테 주고 저는 돈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일단 개념 정립이 돼 있어야 오늘 얘기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대신 뭐 제가 좀 이게 쉽게 말씀이 되는 건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돌아요 보면은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고 네. 이 둘이 만나서 결정하는 가격이 금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금리가 바로 이자율이 되는 거고 네. 이 반대쪽 애한테는 내가 저거를 현재 가치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야 돼? 그게 바로 할인율이 되는 거지만 네. 그 금리고 뭐 수익률이고 이자율이고 할인율이고 다 같은 개념인 거고 예금이고 채권이고 다 같은 개념인 거고 네. 뭐 대출이고 채무고 다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다 돌고 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의 움직임을만 봐도 경제를 알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기만 하면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돈에 대한 거죠. 수요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